봄비가 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 앞 젖은 아스팔트 위로 택시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른 오전임에도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우산을 접는 소리들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이수진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아들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수진은 그 경계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8살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실내의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가 터질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눈은 바닥을 향한 채였고 입술은 다물려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어머니의 손등 위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안할 때면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들어가 볼까요? 이수진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직업이 특수교사인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흔들리면 아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수진은 36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특수학교에서 9회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그녀가 맡은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세상을 이해했고 그녀는 그 속도에 맞춰 걷는 법을 익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관리자들은 헌신적이라는 단어를 상장에 적어주었습니다. 그 단어가 때로는 훈장처럼,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그녀만 알았습니다. 준호는 6살에 자폐 스펙트럼 1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나오던 날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언어 발달의 지연, 감각 처리의 어려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수성.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의 가을집을 나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통보했습니다.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수진과 준호는 단둘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학회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특수교육 국제학술대회. 이수진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감각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고 결국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공항이 힘들 거라고, 비행기가 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공항 사진을 출력해 함께 보았고 탑승 순서를 그림으로 그렸으며 같은 여행 가방을 방 안에 놓아두고 준호가 직접 만져보게 했습니다. 낯선 것을 미리 친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항은 공항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줄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대여섯 팀이 늘어서 있었고 줄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준호 옆에 섰습니다. 준호는 바닥 타일의 무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타일 경계를 따라 발끝을 옮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공간 안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것.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줄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발끝의 선이 끊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더니 다시 새로운 타일 선을 찾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인기척이 왔습니다. 저기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캐리어를 앞으로 밀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출장인 듯 했습니다. 앞에 좀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짜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날카로웠고 주변 두어 명이 흘끗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캐리어를 끌었고 왼손으로는 준호의 손을 쥔 채 조용히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의 두드림이 빨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수진의 가슴 어딘가에 묵직한 것이 가라앉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혀를 차는 소리, 왜 저래요라는 낮은 수군거림. 이수진은 그것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색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준호가 처음으로 이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출발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 탑승구까지 걸어가야 했으며 비행기에 올라야 했고 착륙 이후에도 낯선 도시와 낯선 숙소와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앞을 보았습니다. 긴 하루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이수진이 세웠습니다.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바구니에 올리는 동안 준호는 3번 멈추었습니다. X선 기계 위에 빨간 불빛이 신경 쓰였고 검색대 직원의 날카로운 안내 소리에 몸이 굳었으며 바닥이 차갑고 맨발이 낯설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때마다 준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뒤에 줄이 길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진은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탑승구는 34번이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줄 끝에 섰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준호의 물건들이 따로 챙겨져 있었습니다. 귀마개, 좋아하는 공룡 피규어 2개, 태블릿, 반드시 같은 맛이어야 하는 사과맛 젤리. 비행기에서 1시간을 버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을 두드리는 대신 이번에는 이수진의 소매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꼭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닿아 있는 것으로 충분한 듯 했습니다. 기내로 들어서는 순간 준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통로가 좁았습니다. 머리 위 짐칸이 낮게 느껴졌고 양옆으로 사람들의 어깨가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어디선가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야. 이수진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은 아이의 등 뒤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온도였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좌석은 14호와 14B였습니다.
창가 쪽이 어였습니다. 이수진은 예약할 때 창가를 피해 통로 쪽을 고르려 했는데 단체 예약 처리 과정에서 학회 측이 일괄 배정하는 바람에 원하는 자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창가는 준호에게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륙할 때 지면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 공항에 가까운 반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창가를 힘들어한다고 가능하다면 통로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승무원은 잠시 좌석 배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15시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데요. 14비에 앉으신 승객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14비. 이수진이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줄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재킷을 단정히 차려입은 짧은 머리의 여성,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을 향해 앉아 있었고 노트북을 꺼내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고르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제 아이가 창가를 많이 불편해해서요. 혹시 15시랑 자리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무원분이 비어 있다고 하셔서. 지연은 잠시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통로 끝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늦게 오신 분 책임이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를 세우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무적인 차가움에 가까웠습니다. 원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미리 예약하셨어야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은 알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약을 직접 한 것이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이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말이 길어지면 준호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림은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건 맞아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자리랑 바꾸실래요? 이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16시 쪽에서 일어서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 혼자라서요. 창가여도 상관없어요. 별것 아닌 듯 말했습니다. 민망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선행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빠르게 확인하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청년은 이미 짐을 챙겨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등이 멀어지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를 14비 통로 쪽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안전벨트 버클을 손으로 몇 번 눌렀다 열었다 했습니다. 금속의 감촉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옆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공룡 시리즈. 화면이 켜지자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이는 화면을 보며 입가에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레이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지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나직이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공룡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기쁠 때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앞자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몸을 틀어 이쪽을 보았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이수진과 잠깐 시선이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지연이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방해돼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교육 좀 시키세요. 기내가 조용한 탓이었는지 앞자리 승객 한두 명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선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향하는 것을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한 참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이어폰 볼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낯선 공간에서 혼자 불안을 감당하며 앉아 있습니다. 화면을 붙잡고 소리에 집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기대어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교육이고 훈련이고 오늘 해낸 일입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창밖이 하얘졌습니다. 기내가 잠잠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느 순간 이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그냥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가락의 두드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것들 너머로 빛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학교, 방과 후, 치료실, 마트, 그리고 다시 이런 공간들. 언제까지 사과하며 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척 견딜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처럼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주는 날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날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준호의 체온이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까지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승무원들이 통로를 오가며 좌석을 점검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앞주머니, 안주머니, 다시 처음부터 손이 같은 물건들을 반복해서 더듬었습니다. 젤리, 티슈, 충전 케이블, 이어폰은 없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대기 의자에 앉아 준호에게 꽂아주었다가 다시 넣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호의 손 떨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켰다 껐다 빠르게 반복했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너스. 사정을 들은 승무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규정상 하기가 어려우세요. 단 모든 승객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기장님께 요청드려 볼 수는 있어요. 모든 분이요? 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어렵습니다. 이수진은 돌아보았습니다. 기내에는 100명 남짓한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짧게 기내 방송을 연결했습니다. 분실물로 인한 잠시 지연 양해를 구하는 안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까 자리를 양보했던 청년이 통로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수진의 시선이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통로를 걸어 지연의 좌석 앞에 섰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어요.
오늘 제주에서 오전 미팅이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계약건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전체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승무원이 이수진 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수진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의 눈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오래 보아온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릴게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승무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다음 편은 3시간 뒤인데요. 네. 이수진은 준호에게 몸을 낮추어 눈을 맞추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잠깐 내려서 이어폰 찾아오자. 준호가 이수진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통로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내어준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탑승교를 걸어 나오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탑승구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번째 대기 의자 옆 바닥에 이어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열린 채였고 모서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집어들자 준호가 다가와 들여다보았습니다. 있다. 있네요. 둘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허무함도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이수진의 팔꿈치에 자신의 팔을 살짝 붙이고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다음 편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통로 쪽 2자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사과맛 젤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언젠가는 와야 한다고.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학회는 예정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수진의 발표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청중 가운데 몇몇이 발표가 끝난 뒤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구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명함들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어폰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숙소 근처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처음에는 아이를 긴장시켰습니다. 준호는 이수진의 손을 잡고 한동안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모래 위에 앉아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규칙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규칙이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이수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개발 프로젝트는 반년 전부터 준비해 온 일이었습니다. 감각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 도구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감각 예민증. 이수진이 학교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이들을 위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시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고 이수진에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제주학회에서 받은 명함 중 하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심사역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강남의 한 투자사와 미팅이 잡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수진은 전날 밤 발표 자료를 다시 고쳤습니다. 숫자보다 이야기를 먼저 두었습니다. 이 교구가 어떤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그 아이들의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자료가 완성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투자사 건물은 테헤란로 인근이었습니다. 로비가 넓고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이수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미 심사역과 실무 담당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고 자료를 열었습니다. 대표님이 잠깐 늦으신다고 하네요. 곧 오실 겁니다. 심사역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준호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교구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학교에서 직접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선명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재킷,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도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걸음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심사역과 담당자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서 있다가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잠시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손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교구를 만들게 된 건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배움 자체보다 배움 앞에 놓인 환경이 더 큰 장벽이 됩니다. 소리, 빛, 질감, 공간. 그것들이 먼저 아이를 막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시제품을 꺼냈습니다. 나무 소재의 천연 도료를 쓴 교구였습니다. 면이 부드러웠고 모서리가 둥글었습니다. 특정 순서로 맞추면 소리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강약이 있는 소리, 예측 가능한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됩니다. 담당자가 교구를 손으로 집어 만져보았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마무리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자료에서 눈을 들어 지연을 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효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더 빨리 가는 것이 효율인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것이 효율인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이 교구가 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느린 아이들을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았던 눈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닫혀있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열려있는 눈이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지연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 태블릿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다가 다시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미팅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공항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온도였지만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저도 그날 피곤했고 피곤한 걸 다른 데 푼 것 같아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였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다들 각자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팅은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숫자를 물었습니다. 생산 단가, 납품 가능 물량, 학교 납품 시 절차. 이수진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 말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닫힌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은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지연도 일어섰습니다. 심사역과 담당자가 먼저 나가고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는 순간이 짧게 생겼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 있어요? 이수진은 잠시 지연을 보았습니다. 네, 잘 있어요. 제주는 어땠어요? 바다를 처음 봤는데 좋아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식. 건물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를 맞던 날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수진은 건물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픽업은 제가 직접 합니다. 라고. 걸음을 옮기면서 이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투자가 성사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실에서 이수진이 말한 것들은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 안에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사과하며 걷던 길이 오늘 회의실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느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그 길을 알았습니다. 느린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보다 먼저 배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이수진은 한 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기 시작한 것은 밤 9시 무렵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저마다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회의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중요하시죠. 저도 그날 인간적인 효율이 뭔지 배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오가는 말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습니다. 설득하거나 요청하거나 협상하거나. 이수진의 말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체크인 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기내에서 자리 교환을 거절했을 때, 아이의 태블릿 소리에 짜증을 냈을 때, 이어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을 막았을 때, 하나씩 떠올릴수록 불편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팅은 실제로 있었고, 일정은 실제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이수진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뉴스 알림, 메일 알림, 메신저. 지연은 그것들을 지나쳐 SNS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습관적으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정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명함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게시글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다르다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가능성입니다. 그 아래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첫 페이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교구를 쥔 작은 손, 손가락 마디가 선명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바닥 타일의 선을 따라 발을 옮기던 아이, 어깨를 움츠리던 아이, 어머니의 소매 끝을 손으로 잡고 있던 아이. 그 아이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내 속도와 다른 것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오랫동안 당연한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이 앞서는 곳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실에서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느린 아이들을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아이들에 대한 말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지연은 그 가르침들을 잘 따랐습니다. 20대에 첫 직장을 잡고 30대 초반에 독립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심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숫자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리스크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은 어디선가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빠져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빛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빌딩들 안에도 저마다의 속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멈춰 있는 사람. 그 속도들이 섞여서 도시가 되는 것일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어제 열어두었던 투자 검토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감각통합교구 개발건. 지연은 잠시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이름을 고쳤습니다. 공감 기반 교구 프로젝트. 그 아래 메모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지원 검토. 2단어였습니다.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쓰지 않았을 2단어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심사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프로젝트 추가 미팅 잡아주세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내려온 빛이 책상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진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서 이수진은 오늘 들어올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민준, 서아, 태양, 준서. 저마다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속도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늘 치료실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데리러 가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교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교구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수진은 생각했습니다. 투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실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말이 닿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 닿는 말은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실 문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수진은 그 곁에 섰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듯이. 봄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